중국이 오늘부터 외국인 관광 비자를 다시 발급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오늘부터 관광 비자를 다시 발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그러면 중국 여행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뭐 유학생이랄지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는 이제 발급이 됐었죠. 예. 근데 이제 관광 비자는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중국에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관한해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 됐죠. 예. 예. 우리 국민이 사실 중국에 가려면 입국 전에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치도 다 해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오늘자, 그러니까 3월 15일자로 전면적으로 단체 관광 비자까지도 전 세계에서 개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그 해당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발급한 PCR 그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게 돼 있었죠. 네, 네. 그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 조치도 오늘자 며칠 전 중국 그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그에 따르면요. 17개 국가,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면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죠. 네, 예. 그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고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 항공편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네. 이 한중간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한국 양국의 뭐 국토부나 이제 뭐 이쪽에서는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예. 큰 원칙의 방향성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그 3년 가까이 그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공편이 2019년 최정점일 때는 주당 한 1,100편 정도가 오갔거든요. 예. 양국이. 근데 최근에 뭐 현재 지금 한 100편도 안 되니까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당장에 이제 이 항공편이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은 항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점진적으로 항공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항공사도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편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다만 그 계획을 좀 들여다보니까 대체로 올 상반기까지 2019년 수준의 한 50%까지를 회복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른바 방역 갈등 이후에 한중의 이 국민 감정이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중국 여행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예, 이 코로나란 방역 조치를 한 3년 기간 동안에 한중 간의 국민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약간 그 3년 동안 단절기를 거쳤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악화된 국민 감정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당장 해외여행, 특히 중국 여행이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항공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표를 구한다는 게. 그다음에 항공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것도 현실화돼야 되고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뭐 여행, 관광 목적의 특히 단체 관광으로서의 중국 여행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상당한 시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당장 상반기에 뭐 증편되는 항공편에 주로 탑승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제 뭐 비즈니스 목적이나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탑승을 하겠죠. 예. 결국 기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평가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 중국 양회가 또 폐막을 했습니다. 리창 중국 신임 총리가 이 개혁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 정상화 이러한 기조하에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논리적으로 같이 연관되는 것이고 그 기조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 일관성 있는 이야기예요. 네, 다만 이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의 경제 또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개혁 개방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좀 제한을 풀겠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네. 국가의 좀 큰 어떤 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의 기조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그 중국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심지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겠다,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오히려 나오는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좀 더 개방적이고 특히 이제 중국 뭐 동남아시아랄지 중동이랄지 아프리카, 중미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FTA 자유무역 협정이랄지 이 개방 정책을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조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봐야죠. 네. 나아가서 이런 조치가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잖아요. 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중국 정부에서 5%로 제시했는데 일반적 예상보다 조금 낮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좀 보수적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중국 정부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약간의 이제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가 목표치는 5.5%를 제시했었죠. 작년에도. 그리고 실제로는 3%를 달성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올해는 5% 전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개방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도 5%를 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뭐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대외 정책, 대외 경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 다소 보수적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도 내수 진작 정책은 활성화시키겠다 이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도 대단히 안정 속에서의 내수 진작과 성장 정책, 그러니까 안정의 방점이 있습니다. 안정의 기조 위에서 성장과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랄지 일부 있겠지만은 대단히 신중하게, 예를 들면 뭐 경제에 거품이 낀달지, 지나치게 과열된달지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선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신중한 정책을 펼치겠다 예.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장일치로 3연임이 확정이 되면서 이 사실상 1인 집권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의 정상 간 대화는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한중 간 정상 대화는 이제 그 작년에도 한번 진행이 됐었죠. 예. 작년 11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회의가 열렸을 때 별도로 양자 간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가졌었는데 네. 막 이런 방식의 제3국에서 국제회의 공간을 활용해서 전개되는 한중 정상 간의 회담은 아마 또 전개가 되겠죠. 올해 중에도. 다만 이제 지금 그 양국 간의 정상 방문,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양 정상 방문의 교류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상당히 좀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로서는 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거라고 예측하신 겁니까?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정세 기조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쿼드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이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이 쿼드에 우리나라도 실무 그룹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의 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도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죠.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이 한미일 또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여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강력한 반대 또 어떤 경고성 이런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럼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지만 좀 그 강조를 하자면은 사실 이제 그 쿼드랄지, 그러니까 미중 간에 또 동아시아 세계 질서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제도나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미국, 중국 양쪽의 두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 있었고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정부의 일관된 채 10여 년 가까이 일관된 우리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어떤 정책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 예. 이런 신중한 입장을 그렇죠. 신중한 보이고 있는 입장을 거죠. 제시하면서 약간의 논리적 명분을 만들어갔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게 되면은 쿼드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게 양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압박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똑같은 논리를 과거 2016년, 15년이었죠. 16년 1월 달에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만들어질 때 예. 근데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반대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한국이 들어가면서 미국을 설득했었죠. 예. 우리가 들어가야지 중국이 국제 규범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되는데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 예. 이런 논리를 똑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입장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방해하는 이런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율성을 좀 확보했었는데 안타깝게 좀 현재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우리가 네. 이런 상당히 좀 상황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 난처합니다. 있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타이완 해협 관련 이야기인데 예. 얼마 전이었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타이완 해협의 무력에 의한 현 상태 변경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상당히 거친 표현의 반박이 나왔거든요. 예. 이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불만을 숨기고 있지 않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발언은 비교적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 발언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양안 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한국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까지 했었죠. 네.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좀 거친 발언을 했어요. 더 이상 한국의 말 참견을 하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좀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중국이 타이완 문제는 이제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사실상 중국의 시각에서는 내정으로 간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은 일관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 관련해서 하나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논리는 말이죠.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 문제에서 썼던 논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통일 절대 반대다. 안정과 평화, 평화적 통일은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는데 안정과 평화를 우선시하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논리를 타이완 문제에 적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국제사회에 어쨌든 유엔도 가입돼 있는데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온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동북아 정세가 매우 엄혹하죠.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 장관의 이런 발언이 자칫 타이완 문제 유사시에 한미일 군사 훈련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갖기 때문에 이런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